안녕하세요. 바이플래너니원의 이진원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용이라기보다는 실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설명을 거의 그대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간 설명이 이어지더라도 너무 지겨워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은 최근 굉장히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20, 30대 남성, 여성분 가리지 않고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원인이 조금 다양해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7%가 갖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환자 중 7%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 인구의 7%가 갖고 있을 만큼 흔한 병이고, 지금도 그 퍼센트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악화되는 경향성도 같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재미난 점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염을 유발하는 균이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오히려 요걸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적게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역류성 식도염은 일단 위산이 역류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위산이 많은 분들에게서 흔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에 이게 감염돼 있으면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 위험에서는 조금 더 안전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점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 그거를 치료하려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항생제를 써서 제균 치료를 하고 나면은 위염은 잘 낫거나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치료 직후에 역류성 식도염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식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쪽 후두나 아니면 입 안쪽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더 큰 범주에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위식도 역류 질환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 내용물 역류에 의해 불쾌한 증상 또는 합병증이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장 내에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있고 여기 마개가 이렇게 잘 막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열고 닫는 형태의 마개가 아니라 손으로 쥐는 듯이 이렇게 고무풍선을 손으로 쥐어서 막는 듯한 느낌으로 꽉 조여서 이 위쪽을 막게 됩니다. 근데 여기 쥐는 힘이 조금 약해지게 되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거꾸로 새서 올라오면은 요 안쪽은 위산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많은 성분들이 발라져 있는데, 여길 넘어서 바깥쪽은 그런 보호 장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위산이 닿게 되면은 조금씩 이런 가 소화가 되고 상처가 나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크게 GERD, 즉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과 NERD,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서 내시경을 받아보고 실제로 식도부에 염증이 있네요라고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은 분명히 있고 내가 넘어오는 느낌까지도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도 가보면은 식도염 내시경을 봤더니 식도에 염증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즉 내시경을 찍었는데 염증은 없지만 역류하는 증상은 그대로 있는 분들,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가슴 쓰림, 역류감, 이물감 전부 다 이 가슴 쪽 부위나 아니면 목 쪽 식도에서 느껴지는 느낌이고요. 가슴 쓰림이나 역류감 같은 경우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입니다. 그리고 위장 증상으로는 속쓰림, 복통, 트름, 소화불량, 구토, 설사, 변비 등 속이 안 좋아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런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선별적으로 속쓰림과 트름만 있거나 아니면 복통과 소화불량만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진 일부 증상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모든 증상이 다 있지 않더라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류가 심해져서 목 위쪽까지 후두나 인후부 이쪽을 자극하게 되면은 해소, 그러니까 기침, 그다음에 목이 쉬고 속이 다시 재발해서 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속이 쓰려서 잠이 깨는 분들, 아니면은 위산 때문에 이가 자꾸 썩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조금씩은 계십니다. 그리고 흡인성 폐렴이라 그래서 위산이 폐 쪽으로 거꾸로 넘어가서 폐렴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다 굉장히 나이가 많거나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지신 분들한테서 있는 경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여기 명치 정도에서부터 목구멍 요 위쪽까지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역류를 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적자면은 여기 한 페이지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원인으로 인해 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조금 가까운 원인으로 치자면은 대부분 이제 음식 문제나 잠 문제, 아니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술, 요 정도 범위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별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발 들어가서 자세히 나눠보자면은 식도 운동장애가 있어서 먹은 음식물이 위에서 아래로 쭉 잘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거꾸로 이렇게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삼킨 음식물은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도가 잡아 당겨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식도 운동 능력이 좋은 분들은 거꾸로 매달려서 음식을 먹어도 삼키면 밑으로 그러니까 위장 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음식 내려가는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식단이 너무 무절제하게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위장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장내 유해균이 많아서 속쓰림과 아니면 염증 상태를 계속 유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뭐 트름 많이 나온다든지 쓰림이 좀 남들과는 다른 이상한 타이밍에 나타난다 할 때 검사해 보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 불균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이상 반응, 이건 전부 스트레스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네. 저희 지금 정확한 한 분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유튜브용 설명이니까 이런 스트레스 관련된 인자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역류성 식도염이다 하면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위산 과다가 있습니다. 음식이 없는데도 위산이 자꾸 뿜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음식을 소화시킬 정도를 넘는 많은 위산이 나와서 그게 위장 밖으로 넘치는 현상이고요. 이게 있는 분들은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일반 내과에서 주는 뭐 PPI나 아니면 제산제 같은 거 써도 잘 듣는 편이고 치료가 의외로 잘 되는 유형의 환자분들인데, 아쉽게도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배출 지연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장 속에 들어있는 이제 소화되고 있던 음식물들이 다 소화가 되면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천천히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위산 분비 저하는 마찬가지로 소화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위산이 아까는 많이 나와서 문제였지만 거꾸로 너무 적게 나와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 뭐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돼도 낫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뭐 내지는 PPI나 제산제를 먹으면은 듣는 듯 하다가 도로 안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특징이 약간 식초나 아니면 신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조금 더 속이 편해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소화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오랜 시간 움직이고 있는 위장 속에서 같은 양 머물고 있으면은 위장 내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위장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위장을 꽉 손으로 쥐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위장 내 압력이 올라가면 얘가 조이는 힘보다 위장 내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게 역류하게 돼요. 그래서 복압 증가를 함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복압 증가가 다른 원인으로 되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배 위에 있는 피하 지방이 많아갖고 너무 비만해갖고 위를 눌러서 복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과식을 해서 복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과도한 운동으로 복압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질환이 될 정도의 문제는 거의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과에서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현대의학은 많은 기술들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으면 잘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재미난 점은 먹으면 일단 들어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잘 듣는다고 하면서 여기로 오셔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뭔가 내과 치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먹을 때는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저희가 낸 통계는 아니고요. 잘 조절된다, 그러니까 질병 자체가 잘 조절돼서 치료가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전체의 8% 정도고요.
그다음에 1년 내내 이제 먹을 땐 들었다가 안 먹으면 다시 확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분들이 전체 환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의 한계점은 약을 먹는 동안에만 듣게 한다. 왜냐면은 지금 PPI든 제산제든 둘 다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위 안에서 역류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위산을 확 줄여버리면은 넘친 위장 내에서 식도를 넘친 물건들이 식도를 자극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당장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점막 보호제는 TV 광고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위장 내에 이렇게 하얗게 코팅을 해주는 그런 약들인데, 이게 실제로 그런 모양으로 하얗게 코팅을 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제 위산이 닿아도 좀 덜 아플 수 있게 그런 작업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먹으면 일시적으로 듣는 진통제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약 기운이 도는 동안에만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내과에 가면 제일 많이 처방하는 패턴이 뭐 PPI랑 점막 보호제랑 그다음에 위장 운동 개선제 들어가고, 많이 이게 오래돼서 아니면 스트레스 인자가 좀 큰 것 같다 싶으면 항우울제 좀 추가하고, 통증이 많이 심하면은 소염제나 진통제 정도 섞어간다. 이 정도 조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장 내 세균 과증식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요. 정장제도 항생제와 함께 투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많이 심해진 분들, 뭐 발해식도나 이런 식으로 먼저 가게 된다면 뭐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수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 바이플랜 한의원에서는 치료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다시는 고장나지 않는 강인한 위장으로 만들어 드리지는 못해요. 다만 위장을 어느 정도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가 돼서 이제 쓰리고 아프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없고, 내가 식단 관리를 잘하면은 쉽게 재발하지도 않으며,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번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역류성 식도염을 여기서 고쳐서 마음대로 술도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잠도 잘 안 자고 해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재발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걸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비교적 최근 결과인데요. 메타리브라고 해서 조금 논문 중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를 분석해서 만든 그 결과에 의하면은 일단 양약이라고 불리는 그 병원 약들, 그걸 같이 치료 혹은 한약 단독 치료군에서 양약만 들어가는 환자들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한약 치료율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치료 기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해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막 심하게 토해서 생겼거나 아니면 한 번 과음해서 생긴 분들, 이런 분들이야 뭐 한 일주일 치료하면은 좋아지기는 하는데, 여기 오신 만큼 만성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라면은 치료 기간을 3개월 이상 잡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만성질환이고 염증이 사그라들고 그 다음에 염증을 유발했던 원인까지 잡아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만성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장질환과 마찬가지로 역류성 식도염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좋아져서 병이 딱 끝나면 아주 아름답겠지만 중간에 이런 기복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치료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좀 좋아진다고 해서 너무 방만한 생활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무덤덤하게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치료 과정은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식단 관리랑 생활 관리 적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음식과 생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활하세요를 정해서 드리면은 쉬운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잘 맞는 음식이 달라요.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드셔보시는데요. 뭐 제일 흔한 양배추부터 해서 뭐 카베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영양제들, 뭐가 있을까요? 뭐 그 마누카 꿀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드세요. 그게 다 효과가 있다고 막 소문이 나서 뭐 요새 논이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몸 상태와 내가
타고난 그 잘 받는 음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체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잘 맞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잘 맞고 안 맞고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식단을 정확히 찾아가면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제시해 드리기는 하지만 그 제시된 것과는 100%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조정해 가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드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식단을 주고 막 억지로 하세요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식단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잘 맞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응기를 거쳐서 나한테 맞는 식단을 찾아요. 그리고 치료는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치료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중요한 이제 양약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심한 분들은 대부분 병원약을 끊지 못하고 항상 드시고 계신데 많이 두려워하시죠. 한약이 바로 들어오면 바로 그날부터 안 아프면 양약을 바로 끊는 게 쉽겠지만 한약을 먹으면서 양약을 바로 끊고 효과가 날 때까지 어떻게 견디느냐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양약을 같이 먹어요 처음에. 항상 그래서 저희는 처방전을 미리 갖고 오시면은 그것과 간섭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방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점점 증상이 좋아지면은 병원약도 그 다니시던 내과에 말씀을 드려서 뭐 약을 줄이던지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조절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식단은 계속 유지를 해줄 거고요. 병원약을 점점 줄여서 이제 병원약을 다 띄게 되고 증상도 많이 좋아졌다. 그럼 그때부터는 먹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사량 저체중이었던 분들은 식사량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먹는 게 속 편하게만 먹는다고 다가 아니고 또 너무 먹는 범위를 바짝 좁혀 놓으면은 나중에 몸에 안 좋은 먹어서는 안 됐던 것들을 폭식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어쨌든 속에 좋은 음식만 먹는다는 건 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기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차근차근히 음식 먹는 양과 범위를 넓혀가서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되면 한약도 줄여서 떼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만약에 속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시기가 있으면 병원에 와서 치료하기 전에 식단과 생활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조절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를 잘 익혀두시면은 요 4단계에서 조금 치료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복잡한 통합의학 치료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저희가 이 약이 있으니 이것만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100% 낫습니다 하면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약만 주고 약만 먹으세요 하면 되는데 이게 쉽게 그렇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이 생활관리, 식단관리 뭐 필요하면 저희도 영양제도 쓰기도 하고 운동을 추가로 더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정말 5만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검사들을 갖추고 있고 뭐 유기산 검사를 해서 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갖고 위장 기능이 떨어졌는지도 확인을 할 거고 아니면은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서 뭐 장내 유해균이 어떻고 유익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맞춰서 유산균을 먹어보기도 할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검사들과 많은 치료 도구를 활용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냥 가볍게 쉽게 해서 나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 복잡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치료율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이 동시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 치료 중심은 저희는 한약을 활용하고 있고요. 증상 경감 당장 치료 중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게 하는데 얘가 80% 이상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약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아까 이 위장 위쪽을 꽉 쥐고 있는 고막에 식도 가려끈 압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한약을 우선적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점막 보호 물질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식도나 위스림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약재 위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염증 억제는 식도염이라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요. 위 배출능을 증가시킵니다. 뱃속에서 소화가 잘 되게 해서 조이는 힘이 약하든 강하든 일단 위장 압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같이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약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중요해요. 식도염에서는. 그래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체중 관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부 지방이 많아서 위를 눌러갖고 역류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체중 관리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자세 특히 중요해요. 먹고 누워있지 말라고 하는데 식도염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끝 놓는 자세에서 숙이거나 아니면은 먹고 누워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거꾸로 넘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 안 조여져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주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운동도 너무 격렬하게 배에 힘들어가는 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저항력이 떨어진 분이라면 그걸 올리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거나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방안을 상황에 맞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면 및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만큼 자꾸 얼만큼 먹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급하게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은 빈속에 유산이 나오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음식 먹는 시간을 내 몸이 규칙성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음식 들어올 때쯤 위산이 잘 나오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분 섭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은 물 많이 먹으면 반드시 역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 중에서도 국물 있는 건 피해 주시고, 밥 먹을 때 물은 가급적 적게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수분 섭취도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이렇게 입축인 느낌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먹어서 어느 정도 역류성 식도염이 나을 때까지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일률적으로 뭐라고 확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종류의 음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식도염 원인에 따라서 내 위장 상태에 알맞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저희가 같이 자세하게 영양사 선생님이 계셔서 영양사 선생님이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식사를 하시면서 식단 기록표에다가 뭘 드셨는지를 적어 오시면은 증상과 비교를 해서 나랑 잘 맞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거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점점 맞춰가는 작업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플랜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금방 이루어지진 않지만 나중에 재발도 줄일 수 있고 스스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